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성은영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된 그 교육시설 관계자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기초생활인프라란 생활의소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엔 다소 좀 생소하시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이제 추진되는 데 있어서 이게 물리적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간 시설이나 공간을 계획하는 정책과 관련 법률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기초 지식을 삼아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저는 이제 여기서 기초생활 인프라랑 생활 SO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초생활 인프라는 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도시재생 특별법에 있는 법적 용어이고요.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그 사업의 전신이자 좀 국책 사업으로 이제 연결되었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서 나온 정책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정책 용어와 계획 법 체계 그리고 이제 관련 그런 계획 과정에서 기술적인 분석, 공간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활 SOC 관련 정책들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존의 SOC를 투입하는 그런 공간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인구 몇 명당 하나의 시설을 넣겠다라는 이제 소위 원단위 계획 기준들을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시설 투입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시설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접근성 기반의 이제 분석과 정책 방법론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제 아마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파리 15분 도시라든지 이제 뭐 바르셀로나 뭐 10분 블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인 그 계획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활 SOC나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 복지라는 차원,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의 공간 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뭐 헌법 체계라든지 각종 계획이나 법 체계들에 이미 녹아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에서도 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복지의 수단으로서 각종 그 뭐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 복지, 근로복지의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시설의 그 공급 그리고 공간의 조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복지가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 관련된 생활 공간 조성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할들이 공간을 기획하는 가장 상위의 법인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기본법 등 이제 공간 계획의 기반이 되는 모든 법률에서 이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라는 이제 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까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어떤 공공의 복지 서비스의 효과가 결국 어떤 접근성, 지불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기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활 SOC에 라고 하는 이제 정책적 용어 그리고 법률적 용어의 시설들의 정의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생활 SOC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의 어떤 일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활 SOC 그 복합화 사업과 정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총리 훈령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총리 훈령에 생활 SOC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은 도시재생 특별법 2조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의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신도시를 개발하는 행위 말고 기존의 기성시가지들을 어떤 수복적인 형태로 재생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로서 기초생활 인프라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시설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도시를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생산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거를 SOC라고 한다면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SOC라고 한다면 생활에 좀 더 밀착한 시설들을 이제 그 문화체육이나 보육, 의료 이런 밀착한 시설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인프라 또는 생활 SOC로 이제 다시 정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 5년간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거의 닫혀진 사업들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그 기초생활 인프라의 공급에 추진을 했었고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이 되면서 2019년부터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3개년 동안 향후 5개년간 생활 SOC 그 복합화 사업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문을 닫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20년부터 21년, 22년까지의 3개년 동안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생활 SOC의 투자에 각 10조씩 30조 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3년간 국비 33조 원이 이제 투입이 돼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국민의 여가 활력이라든지 생애 돌봄이라든지 이런 공급 목표들을 세우고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요. 복합화 대상이 되는 10개, 나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3개 시설이 더 늘어나서 13종의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 아니면 하나의 부지 위에 복합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혹은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넣었을 때 이제 국고 보조율을 10% 이상 상향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1년 말 현재로 봤을 때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 현황들을 보면은 한 토탈해서 부처에서 각 시설들의 합계로 보면 한 1270개의 시설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5년 말에 모든 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로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 학교시설 복합화의 근거 법령이 이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제 그 21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지구계획까지 반영해서 한 40개 교회 복합화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현행화돼서 훨씬 많은 시설들이 이제 공급이 되었을 텐데, 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생활SOC 3개년 추진 후에 삶의 변화를 시설의 공급을 통해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이제 목표를 삼았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선 효과를 저희가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접근성 개선율이 한 20%,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이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공공도서관은 많이 투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4% 정도 개선이 된 걸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의 공급 목표를 세우고 그거의 달성률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그 중요한 그 요소들이 계속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 반영이 되는 기저가 되는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그 정책에 반영을 했는지를 그 세 번째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 인프라와 생활SOC의 시설 범주는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르고요. 이제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지침에 나오는 시설 용어이긴 한데, 이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생활SO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설의 규모가 큰 반면에,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소규모 사업 단위의 시설 투입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라는 도보권에 해당되는 시설하고 이제 지역 단위에 해당되는 시설이 이제 나눠서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의료 시설 같은 경우에도 차량 단위로 지역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시설과 그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의원과 병원들이 약국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화 대상이 되는 시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의 기준이 되는 시설들은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국가 최저 기준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 시설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이제 그 기준들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들을 좀 나눠서 보자면 공급 기준이 있고 계획하는 계획 기준이 있고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준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설별로 개별 시설별로 공급 기준들은 개별 법에 의해서 이제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 그리고 이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어떤 인구당의 시설 기준으로 돼 있거나 거리당의 시설 기준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장서 기준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보건소나 이런 각 시군구당 똑같이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구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설별 공급 개별 시설별 기준이 따로 있고요. 이제 계획을 할 때 면 단위의 도시 계획의 기준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같이 이제 그런 어떤 택지를 개발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계획하는 계획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뭐 그렇게 막 배치되거나 상이한 기준들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공급 기준도 있지만 이 계획 기준에 있어서는 구조상의 어떤 배치 간격 기준이라든지 시설의 폭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나 그 배치 간격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이제 어떤 도시나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준으로 국토조사 지표로서 국토 모니터링 기준이 있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앞서서 생활 인프라에 대한 평가, 도시 단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시의 지속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인구당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구 3만 명당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넣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기준을 이제 접근성 기반의 시간거리 기준으로 바꾼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초등학교에서는 10분에서 15분 거리. 이거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도달 거리를 달성 가능한 도달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로 내긴 했지만 몇 미터 이런 기준으로 내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어떤 지형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형 지물의 강이 가로막혔다든지 산이 가로막힐 수도 있고 이제 도로가 끊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도달 가능한 시간거리로 바꿔준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국토조사 지표로서 국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현황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모니터링 지표로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초등이나 중등 교육을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차량 이동을 해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각 원단위 그 도시사회 분야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있지만 분야의 지표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의 연면적이나 아니면 공연 전시시설의 접근성 기반의 서비스 인구 비율로서 이제 점수화하고 그거를 도시별 점수를 합산해서 도시상을 주는 도시 대상을 주기 위한 지침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설의 공급이나 그러니까 시설 개별 시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계획하느냐에 대한 그 계획 기준은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면 단위로 도시 전주시면 전주시, 평창군이면 평창군 이런 지자체 단위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 기준으로서는 면 단위 계획 저희가 이제 시설을 투입하는 거를 점 단위 공급이라고 하고 이제 면 단위 계획을 하는 기준으로서는 이제 그 각종 그 면 단위 계획에 있어서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들어있긴 한데 이제 도시 정비나 도시 재생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기준들을 최근에는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계획에 있어서도 이제 생활환경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 시설들의 공급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이제 기본 계획들이 있고 이런 기본 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설 투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시설 투입에 있어서 개별법에 근거해서 기준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 단위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따르고 생활 SOC 3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공급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들을 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라는 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시설 속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시설들을 투입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 입지를 정하거나 시설 투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역사회의 시설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기존에 이런 없었던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을 분석하고 넣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투입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아서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가 몇 개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만들면서 현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은 이제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시설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한계선으로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 거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이 갖는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 단위로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지역 거점 시설로서 이제 뭐 차량 이동을 통해서 투입돼야 되는 시설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시설 11개, 지역 단위 시설 7개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의 분석 방법이 이제 지역 거점 시설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마을 단위 시설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이제 지도를 이제 일정 간격의 그 격자로 나누어서 그 격자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 거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점을 찍고 그 시설들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서비스 권역에 해당되는데 포함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총 인구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역 거점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500m의 격자. 그러니까 이제 격자 단위가 클수록 더 많은 인구 범위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공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격자 단위를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이제 공간의 어떤 분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훌륭한 그 현황 분석 방법은 각 시설에서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 시설까지 갖는 거리를 분석하는 방법일 텐데 아무래도 전국 단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데이터와 그 내용들을 총량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제 격자 단위로 전국을 자르고 그 격자에 들어오는 인구수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위치 정보를 얻고 거기에 이제 주 연령대 인구 정보를 얹어서 서비스 권역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인구 비율이 이제 저희가 90%가 들어오는 인구 비율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90% 인구가 서비스 권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리를 내서 그걸 현황값으로 잡는 방식으로 지역 거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마을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의 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셀로 나눠서 200m 바이 200m. 그러니까 사실 그 100m 바이 여기 써 있는데 100m 가로 세로 100m로 단위로 나눈 격자로 인구값을 가지고 있는 게 국토지리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 집에 몇 명씩 사는지를 아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이겠지만 각 집에 사는 수를 하면 이제 개인정보법에도 위반이 되고 통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셀을 100m 바이 100m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합산을 해서 인구 정보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 100m 바이 100m보다는 200m로 계산을 하는 게 계산 횟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200m 바이 200m로 이제 격자화해서 나눠보면 전국에 5인 이상이 사는 격자 셀이 26만 개 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26만 개 셀에 대해서 가장 최단 거리의 시설, 그러니까 뭐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 하나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을 텐데 각 그 셀에서 최단 거리의 도서관을 찾고 그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평균을 내서 이제 각 셀별로 그 도서관이면 도서관,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의 최단 거리의 거리값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제 전국을 10등급으로 나눠서 한계 거리와 해당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의 시설별로 평균 거리를 내고 등급을 내는 그런 값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를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제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 이미 시설이 있는데도 시설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황을 기반으로 시설의 공급을 결정을 해라, 이런 정책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현황 자료를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내는데 이용했던 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다 공개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황 요약표랑 조서를 시군구 단위로 잘라서 드렸고, 그리고 현황 분석한 도면, 그리고 이제 GIS 자료로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전주시면 전주시에 있는 도서관, 머리집 해서 아까 말씀드린 18개 시설에 대한 그 각 지점 포인트 자료들을 드리고, 그리고 현황 분석 결과와 도면화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의 형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황 요약표랑 조서는 이런 형태이고요. 각 그 GIS 자료들을 이제 분석 단계로, 이건 지금 10등급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 결과들을 이제 GIS 형태로도 드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보실 때는 아무래도 GIS를 열어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 PPT로 얹어가지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S 포인트 분석 결과 자료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해서 PPT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의 각 시설의 값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용 현황들은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의 어떤 희망 거리, 접근성을 계산을 해서 지역의 최적 기준을 내라, 이런 그 단계적인 절차를 안내를 드렸고, 이제 지역별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아마 시군구 단위 아니면은 그 지역의 생활권 단위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떤 시설들을 모아서 복합화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최저 기준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 자료도 함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그 규모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옥천군인데 옥천군이 사실 서울을 지향하고 싶으면 서울 서초구하고 격차가 얼만큼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자료로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는 지역 내의 소외 지역이 어디인지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각자 이제 그 GIS에서는 각 지역별로 현황 분석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석값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부족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설별로 지역별로 분석한 도면들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 분석, 기초조사,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 인프라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을 수립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한 다음에 각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세부 시설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시설 투입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활 SOC 관련된 과부족 여부를 판단해 오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그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하나를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구역이 수립이 따로 없이도 점단위 사업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그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지역을 도출을 하고 접근 거리표와 도면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인정 사업을 판단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GIS 파일을 이제 확대를 하면 각 구역계 내에 시설별로 접근성 현황 분석이 된 걸로 봐서 이제 부족한 이런 빨간 지역들에 시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서 공급 기준을 마련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사실 이제 접근성만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시설의 각 시설의 크기나 주변 지역의 그 시설의 크기들의 영향관계 등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접근의 사각 지역만 판단을 했었다면 이제 용량이 부족한 지역도 판단을 해서 이제 부족지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외 인구를 탐색할 때 이제 시설이 서비스하는 반경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들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인구를 빼면 서비스 소외 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서비스 소외 인구의 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별로 이제 생활 SOC 3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라는 수영장과 체육관의 결합 형태의 시설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과 수영장의 소외 인구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소외 인구에 합산을 했을 때 상대적 밀집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소외 인구의 상대적 밀집도가 큰 지역에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이제 시설을 투입하자 하는 이제 이런 도면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급 기준은 만들었지만 배포하지는 않았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하고 기존의 이제 각 부처 시설 기준들을 반영을 해서 공급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 기준으로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km 내에 그러니까 소외된 2km 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영유아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소외된 영유아가 1,500명 정도 되면 거기에 이제 시설 하나씩을 투입하자 이런 최저 기준선을 마련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설들의 소외 지역, 공급 지역을 중첩하면 이제 복합 시설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부처에 배포했던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완료되는 21년도에 22년도 사업 선정까지를 끝냈기 때문에 21년도에 성과평가 연구 용역을 했었고, 복합화 사업의 효과 분석으로서 이제 공급량 증가 효과랑 그리고 이제 시설의 접근성 증가 효과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숫자 늘어난 거는 당연히 이제 파악이 됐고, 그 인구 서비스를 받는 인구가 얼만큼 늘었는지 하고, 이제 접근성 개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투입되면서 각 지역마다 1인당 접근성 수준이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를 계산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초생활 인프라라든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기준이라든지 이 접근성을 계산하는 방식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나 현황 분석을 전국 단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쪼개서 보여드리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이제 지역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이 시설을 공급할지 말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했던 이제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공간복지 시설의 공급 및 관리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시설의 공급 목표를 정하고, 그 공급 목표를 달성되는 수준의 시설이 몇 개인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접근성의 10%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최적 입지를 찾고 시설의 개수를 내서 이제 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를 넣을 때 대상지가 되는 지역, 그 한계 효과가 되는 그 시설의 개수들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신규 공급이 사실은 이제 개선율이 5개 이상 될 때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내서 이제 사실은 어떤 다양한 대안적인 상황으로만 이제 반영을 했었고요. 이런 방식들을 이제 도시에서 이제 공급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거는 이러한 시설 자료나 기준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이제 분석 구조 자체는 인구 밀도나 생활 SOC 공급 수준의 유형들을 나눠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국토부 지역 정책과에서 생활 인프라 공급 기준을 다시 이제 연구를 해서 공급 기준을 낸 상황에서도 저희가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 시설을 이제 일단은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은 여기 보시면은 시설 출처들 보시면은 이제 유치원 자료는 교육 통계에 있고, 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통계에 있고, 이런 시설 자료들이 각 부처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주소 자료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공간 자료로 바꾸고 GIS 그 좌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주소 같은 거죠. 그걸 좌표 체계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분석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접근성 기반을 할 때 도로를 따라서 가는 네트워크 기반과 최단 거리를 찾는 유클리드 기반의 그 접근성 분석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제 세부적인 공간이면은 네트워크를 거리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할 때는 직선 거리를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고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QGIS라는 무료 플랫폼 그 툴킷을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상황과
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 분석 조서, 이것도 이제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제 공간 분석할 때 공간 분석은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이제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안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복합화 사업을 분석하고 시설을 분석하고 공급하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자료의 출처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